고주파. 주파수 성분이 높다. 그럼 얘는 60 곱하기 50Hz까지 3kHz까지가 고주파입니다. 3kHz 이상은 고주파가 됩니다. 높은 주파수 대역은 우리가 못 씁니다. 가시광선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이 뭐죠? 이게 무지개입니다. 빨주노트 파남보가 가시광선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적외선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시죠? 예? 적외선 눈으로 보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못 봅니다. 왜? 빨주노트 파남보에서 빨간색이 적외선입니다. 적의 바깥에 있는 선이라 이거죠. 우리 여러분들 못 보는 빨주노트 파남보가 아닌 이쪽을 못 보니까 그래서 기계로 보는 겁니다. 적외선은. 자외선이라고 하죠. 빨주노트 파남보. 보가 자자입니다. 여기 영역이 이제 자외선이라는 거죠. 얘는 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얘는 열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외선으로 하는 것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열에 대한 부분이. 적외선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져보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딱 보고 뜨겁다 그러면 이거 적외선 장비 가져와. 적외선 열화상 장비를 가져오라고 하죠. 적외선 열화상 장비도 제가 많이 써봤습니다. 뭐 다 안전공사나 한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설비들은 다 달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고주파에 대한 부분을 그릴 때 이제 그림을 가지고 그리죠. 이제 일반적인 정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구형파가 있고 여러 가지 외형파가 있는데 외형파라는 건 뭐냐? 외놈이라고 그러죠. 형태가 일그러진 밖에서 왔다 그래서 외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태가 일그러진 파형을 외형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더라. 바로 기본파 외에 다른 이런 고주파 성분이 있더라. 그걸 이제 퓨리에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그 기계쟁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쓴 겁니다. 그 안에 그러면 고주파는 크기가 n분의 1로 줄어든다. 그리고 위상은 n분의 1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3주파 같은 경우는 이게 위상이 한 번이죠. 이따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얘가 3번이 와야 됩니다. 3번. 그럼 그 크기가 어떻게 되죠? n분의 1로 줄여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위상도 n분의 1로 줄여야지만. 그럼 이제 고주파에 대한 영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냐면은 고주파, 전력 공급자 측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 기능, 특성, 효과, 답안지 쓰실 때 이런 키워드에서 장점, 단점, 향후 방향,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접근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원인이 뭐냐? 원인이. 전력 공급차 쪽에 원인이 있겠죠. 발전기 쪽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고, 송전선로 쪽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고, 변전소 쪽에서 어떤 원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 배전선로 쪽에서 어떤 원인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발전 쪽에 대해서, 변전 쪽에 대해서, 그다음에 송전 쪽에 대해서, 배전 쪽에 대해서, 그래서 발송 배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안지를 쓰실 때도 그런 콘셉트로 나눠서 써주셔야 되는데 원인도 뭐냐? 전력 공급자 측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고 수용가 측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력 공급자 측에 대한 원인은 별로 없습니다. 발전기에 대한 슬롯에 대한 하모닉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다 수용가 측에 대한 원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가 측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원인을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고 배전설로 이따가 보시면 그런 부분들도 나올 때 전력선 측에 대해서 고압 측에 대한 대책, 저압 측에 대한 대책, 아니면 변전소에 대한 대책, 아니면 변압기에 대한 대책, 아니면 설비에 대한 적정 배치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답안지를 써주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콘셉트를 이렇게 잡아주시자면 어떤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 콘셉트에다 갖다 넣고 말을 만듭니다. 논술을 하는 게 뭡니까? 훈련이라는 얘기죠. 왜? 어떤 책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제출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유형대로 답을 말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때 항상 그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그림을 그리고 도표화하고 수식화해라. 그림을 그리고 도표화하고 수식화하라. 수식화 어떻게 합니까? THD 같은 거 수식화해서 설명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본파 아이온분의 각 고주파의 자승입니다. 이게 루트맨 스케일이라고 했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있고 토탈 디맨드 디스토션이 있고 뭐 EDC가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거고 이게 뭐냐 결국 요거를 자승을 한 겁니다. 분해해서. 왜 우리들이 이거 적분을 해서 요거 면적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디지털 계정에서 표본화, 부호화, 양자해가지고, 요거를 표본을 해가지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 어떻게 합니까? 0 또는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니까 요거를 쪼개서 뭔가 분해해서 봐야 되니까, 그걸 각각의 성분을 자승을 한 다음에, 다 더해서 나눠지면 그 안에 있는, 아까 고주파는 뭐라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니까 기본파 안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딱 빼내니까 이게 고조파에 대한 외형률이라는 게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수식하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딱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변압기 그려놓고 여기 고조파 발생장치 그려놓고 여기 또 뭘 그립니까? 콘덴서를 그리죠. 그리고 여기 또 뭘 그립니까? 전동기 그려놓습니다. 딱 그림을 그리고. 그럼 고조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게 뭘까요? 아, 변압기가 영향을 받는다. 고조파에서 영향을 받는 게 콘덴서가 영향을 받는다. 고조파에 영향을 받는 게 케이블이 영향을 받는다. 고조파에서 영향을 받는 게 전동기가 영향을 받는다. 고조파에 영향을 받는 게 리액터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답을 써나가는 훈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표화해가지고 어떤 기준들이 어떻게 됐냐, 고조파에 대한 외형률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을 써나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답안지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답안지를 좀 시간이 있으면 만들어낼 텐데 그냥 기존에 있던 답안지에서 빨리 만들어내느라고 이렇게 했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흐름, 여기는 답안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흐름을 걸고 다른 답안지 보면 다 있습니다. 이 답안지보다는 솔직히 이 답안지가 제대로 됐다라고는 제가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만든 문제풀이 답안지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3일을 출장을 가다 보니까 출장 갔다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조금 만들고 사실 이것도 밤새서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월요일날 연락받고 금요일날 오전까지, 목요일날 저녁까지 달라고 하는데 출장 다니면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5시까지 밤새고 만든 겁니다, 사실. 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몸에 뭔가를 자꾸 들여줘야지만 자기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문제풀이반을 한다고요. 모의시험반을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료니까. 공짜니까 한번 와보지. 그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공짜가 아니라 나는 해야 되니까, 나는 장가 가야 되니까, 아까 그 친구처럼. 고조파에 대한 부분, 대책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위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뭐였죠? 고조파에 대한 키워드? 예? 6개? 바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번에 시험 보셨는데 수능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변리사가 있고 피델타가 있고 수능 변리 피델타, 수동 필타, 능동 필타, 그 다음에 변환장치의 다펄스와 그 다음에 리액터 설치하고 PWM 방식 사용하고 델타 결선을 쓰고, 물론 이거는 수용가측에 대한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측에 대한 대책이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4가지가 있습니다. 개통을 분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써 나가면 되는 겁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PSS를 전공을 해서 논문을 썼는데 사실 뭐 여자기 같은 경우 하면은 제가 옛날 전력연구원에 논문을 쓰러 그 졸업 논문을 쓰러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박사님의 그 논문을 가지고 다 그 답안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전문가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답안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고 애우고 이해하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나는 그거 몰라도 돼. 하지만 알아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무조건 암기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애우는 방법 또 중요하지만 애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외우는 방법하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쓸 때 아까처럼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된다. 이런 컨셉을 보셔야 되면 됩니다. 4번 각변이가 DYN인 건, 그럼 각변이가 뭔지 써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있는 조건을 가지고 최대한 여기서 보시면 비율차동기에 변류기 결선도를 그리고 그 결선도만 그리는 것보다 앞에 각변이가 DI1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각변이가 DI1이 뭘 의미하는지도 간단하게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채점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써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계식 비율차동 개념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류기 결선도 이런 것들을 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가 DY1이니까 D고 이게 Y겠죠. 그럼 여기서는 Y 결선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해주셔야지만 된다. 왜? 얘하고 위상차를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 또 가게 되면 또 위상차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뭘 쓰죠? 인터포징 시트를 써주죠.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식이니까
요즘 쓰는 디지털 보호 계정기 여기 Y 결선하고 여기 Y 결선하고 인터포징 시스템이 없습니다. 디지털이니까.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뭐죠? 기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변에 따른 위상차를 보정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아날로그가 아니니까. 그리고 있고 여기 여자 도립 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변압기에 대한 뭐 도립 전류, 여자 전류, 여자 도립 전류 이런 것들 내용을 아시면 좀 더 쉽게 들어가겠죠. 아까 보셨던 자기애로 뭐 보자력 나오죠. 그럼 여자 도립 전류가 바로 이런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죠. 이렇게 왜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게 뭐죠? 이제 보자력. 끝나고 남았는데도 이게 자석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들어갔다 나왔는데 뭔가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예? 여러분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가면 여러분들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부분 보자력 때문에 그 여자 도립 전류가 생기고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한 방지 대책. 그러면 여기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정기적인 보호 방식이 있고 기계적인 보호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정기적인 보호 방식에서 여기 보시면은 차동, 비율 차동 아니면은 과전류, 비율 차동. 비율 차동 계전기를 쓰는 부분이 언제 쓰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OMV까지는 비율 차동 계전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OMV에서 10MV까지는 비율 차동 계전기를 달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경보장치로 달면 됩니다. 경보장치로. 10MV 이상은 달아야 되는데 트립 장치로 달아야지만 됩니다. 이런 내용들도 뭐 표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 붙이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결선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선도를 그리고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각변을 쓰든 이 비율차동 계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을 쓰든 이런 것들은 그냥 옵션입니다. 짜장면 시켰는데 그 안에 보시면은 제가 점심 때도 여기 와서 밥 먹고 올랐는데 위에다 뭘 넣든 간에 그런 건 옵션이라는 얘기죠. 짜장면은 짜장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뭘 넣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부분을 더 넣어주시는데 여기 있는 게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한 오동작 방지 대책, 여자 전류에 대한 대책, 위상차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여고, 위, 고주파에 대한 대책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진데 여자 전류, 도립 전류에 대한 대책이 뭐였죠? 키워드? 네 글자? 동영상 들으셨다면서요? 생각 안 나시나요? 트강고비, 트림낙법, 감도조합법, 고조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해가지고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이제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송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 특성 임피던스. 다른 말이 뭐가 있죠? 다른 말이 뭐가 있나요? 특성 임피던스와 같은 말. 뭐죠? 고유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과도 접지장.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를 지금 특성 임피던스라고 냈는데 나중에 고유 임피던스를 쓰시고 그러면 답을 못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같은 말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죠. 전파 정수. 이 특성 임피던스 부분은 진행파에 대한 전압 전류에 대한 B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아닙니까? 이 임피던스 뭐죠? Z 오메가는 Z는 R은 I분의 V죠. 이걸 가지고 쓴 거죠. 진행파에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은 C분의 L. 항상 어떻게 외우라고요? L이 윈지 C니까 윈지 헷갈리면은 연장자가 우리는 항상 위니까 얘가 C가 먼저 나오고 L이 뒤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걸 또 해가지고 어떤 걸 또 써놓으면 ZY 되죠? 연장자가 항상 그 위에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외우는 방법은 그겁니다, 그냥.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데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C하고 L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해한 게 이제, 서지 임피던스만 물어봤는데 여기 이제 로딩이 들어가면 또 틀려지죠. 송정 용량. 로딩이니까. 이건 뭐냐. Z를 물어본 거고 이건 용량이니까 I 또는 P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용이 틀려지는 거죠. P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480km를 기준으로 한 거. 고유가법, 송정용량 계산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틸이라는 실험식 등으로 해가지고 서지 임피던스 로딩을 계산한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오죠.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요거를 아는 거고 거기에 또 이걸 아는 거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파정수가는 위삼정수, 감쇄정수 해가지고 이게 아까 진행파에 대한 전압전류의 B라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감쇄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감쇄를 하는 감쇄정수가 있고요. 위상이 조금씩 느려지는 위상이라는 건 뭐냐? 전압전류의 상차를 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여기 상차각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이. 요거는 뭐라고 그러죠? 아까 단거리 송전설로 해서 얘는 파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델타라고 얘기하고 얘는 베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라고요? 상차각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뭐 또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얘는 역률각 이게 반대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요거는 뭐죠? 임피던스각 왜? IZ니까 임피던스 IR하고 IX에 대한 성분이니까 임피던스 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임피던스 각은 보통 잘 안 나오고 상차각하고 역률각만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또 있습니다. 컨셉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성접 접지 방식의 종류를 접지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라. 그림을 그리셔야죠. 모든 거. 여기에 직접 접지를 했는지, 여기에 저항을 달았는데, 여기에 소리액트를 달았는데, 네? 그다음에 여기에 접지를 안 했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저항. R은 0, R은 얼마 해가지고 딱. 야, R은 무한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키워드가 뭐죠? 중성접 접지 방식 키워드? 이거 분류할 때? 6글자. 건, 절, 바, 도, 통, 지. 건전상의 이상제다. 절연 레벨 경감. 이게 뭐죠? 과도한 정도, 보호계정기 동작,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 지락전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 이 순서대로 직접 접지, 요 순서대로 직접 접지, 그 다음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그 다음 비접지 해가지고 요거의 각각의 장단점 대소, 뭐 곤란. 이 부분을 그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본서에 그대로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못 외워서 못 쓰시는 거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6개월 뒤에 또 못 쓰시면 안 되고요. 자꾸 쓰셔야지만 됩니다. 세적 경제 운영, 돈, 3-1. 돈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안 나오는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이 화력은 물어봅니다. 화력은.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었냐면 수화력입니다. 수력이 들어가는 낙차의 변동을 고려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딱 자세히 보시면 낙차 변동은 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한 거죠. 그래서 화력에다가 수력분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그림은 뭐냐? 일단 먼저 화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력에 대한 경제 운영 조건에서 키워드가 뭐였죠? 네? 뭐라고요? 수요일, 목요일, 평일에는 총각들이 연애를 한다. 여기 총각분이 또 계실 때.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일, 목요일, 평가 함수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여기 목적 함수고, 목적 함수 마이너스 라그랑제, 그 다음에 수급 조건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그럼 이 라그랑제 미정계수 부분에서 송전선실을 고려할 경우하고 무시할 경우하고 나눠진다고요. 고려할 경우 그 1 마이너스 뭐 라운드 L분의 라운드 P 이게 P고 이게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P1이 되니까. 그럼 요거 분의 1 요게 이제 페널티 계수라고요. 이게 바로 전에 시험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연료비를 이제 계산해라 이거죠. 요 형태대로 화력을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 이제 수력 부분에 대한 것들은 플러스 알파를 해주신데 이 부분은 결국 돈입니다. 그래서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한 부분 어디서 부, 조, 자, 경 부하의 자기제여서 조속기 제어 자동주파수 제어 경제부하 배분 이 가버너 프리 요거는 뭐죠? 자동주파수니까 AFC 경제부하 배분이니까 ELD 부조작용 가지고 외우라고 얘기를 하죠. 다 그 컨셉입니다. 여기서 뭐냐
경제부와 배분하기 위해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화력발전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어느쯤에 쓰느냐. 근데 여기는 여기다 고려해야 될 게 수력이 들어갔으니까. 발전기 쪽이 있고, 이건 발전기 쪽이 있고, 수력 쪽이 있는데 발전기하고 수력 쪽에 가지고 같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는 그전에 요것만 가지고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 뭐냐? 요 수력 쪽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니까 그것만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안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다 안 나올 거라고. 어디 학원에 가서도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분 못 봤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냥 다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답안지로 쓰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또 한 7, 8년 뒤에나 나옵니다. 당분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네? 다음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른 문제 맞히시면 되고, 이 문제 꼭 맞히셔야 되네. 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걸 외울 거면 더 쉬운 문제를 여러 개를 외우십시오. 고나차, CLS.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배전 쪽에, 저도 이제 CLS가 뭔가 하고 처음 봤습니다. 2001년도에 나와 있는, 제가 요 바로 전 시간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2001년도에 나와 있는 송변형 기술 용어 해설집하고 2013년에 나와 있는 송변형 기술 용어 해설집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없는 부분이 뭐라는 걸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근데 그때 이제 보기는 봤는데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 CLS가 거기 여기에만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용어 해설집에.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를 캡처를 해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 지금. 하지만 기본 컨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어렵지가 없습니다. 동기조산기. 동기조산기는 이제 변전소 측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동기조산기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효전력 보상 장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동기조산기를 이용해서 쓴다. HVDC 쪽에 이제 제주도에 가면 이 동기조산기 그림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계자고, 여기가 전기장이에요. 아까 이런 것들도 외우는 방법 있죠. 여기는 부족하니까 이게 부족여자, 예? 이거는 과여자.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상, 진상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V곡선 해가지고 동기조산기의 V곡선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외우는 방법입니다. 왜?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계대가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 얘가 부족하니까 부족이고 여기는 과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어떻게 외워주신다고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상운전.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진상운전. 요건 요거보다 높으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과여자. 얘는 저여자. 부족여자. 얘하고 보시면 어떻게 되죠? 반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로 외워주시라고요. 하나만. 원래 특징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뭐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락용량 증대. 원인이 뭐냐? 단락용량 증대 원인. 키워드가 있었죠? 뭐였죠? 발, 전, 기, 연계. 발전기, 뭐 전원계통의 집중화, 뭐 기관계통의 2에선 2루트화. 연계가 됐다는 얘기죠. 왜? 단락용량이 증대되는 게 뭐냐 이거죠. 왜? 한전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발전기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건 회로가 병렬로 연결됐다는 얘기죠. 병렬로 연결됐다는 건 결국 임피던스가 줄었습니다. I3S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IN인데 발전기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는 부분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전원계통이 이쪽에 막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쪽에 뭐 서울 쪽에 한 40%가 되어 있죠. 이런 쪽에 이제 집중돼 있죠. 뭐 원자력 발전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원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할 때는 송전 손실이 많으니까 그 근처에다 또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위에다 뭐 복합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설해서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쪽 고령이라든가 이런 쪽 당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있고 인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있고 그다음 발전소 여기 좀 있고 뭐 삼천포 뭐 이런 여수 여천 뭐 이런 쪽에 있고 이런 쪽에만 있는 거죠. 공단 지역에 일단 발전소들이 있고 그다음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인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계통이 집중화되어 있고 기관계통 부분이 2에선 2루트화 되어 있는 거죠. 자꾸 병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서 쪼개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락용량이 증대가 된다 이겁니다. 키워드는 뭐냐? 발전기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차지열과 고전 한계지 이렇게 무조건 다 설명을 드렸었죠. 차지열과가 뭐냐 이거죠.
이따가 설명드리면 차단 용량이 늘어난다. 고장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지압 전류가 증가한다. 열적 과전류 강도가 상당한다. 차지 열과 과전류 뭐 이런 부분들이 강도가 증가해야 되고 내력이 증가해야 되고 하여튼 뭔가 증가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쓰고 그다음 고전 한제지. 고전 한제지. 이게 대치액이라고. 이건 직렬 연계, 직류 연계, HVDC 등을 운영하는 부분. 이게 뭐였죠? 전압 상승, 전압 격상, 한류 리액터. 이게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임피던스 기기 채용이고, 왜? 아까처럼 이 Z가 떨어지는 거니까 임피던스를 올려줘란 얘기고요. 결국 뭐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P는 X분의 2S, 2R. 이런 상차가 곡선, 동기 화력에 대한 이런 곡선에서 얘가 떨어지니까 얘 부분을 올려주면 뭡니까? 송전 전력이 증대되니까 아까처럼 안정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단락 용량 증대도 사고 전류가 많이 흘러나가는 거니까 사고 전류가 많이 흘러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전압이 올라간다. 얘가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되죠? 얘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하나의 수식에다 갖다가 그냥 이런 부분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안정도 보실 때 이 수식 하나 가지고 그냥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감 대책해가지고 고전 한제책 해가지고 또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이 부분을 봤을 때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공 송전선로를 재질에 따라 분류하고 이거 몇 장이죠? 송배전공학에 2장에 가공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는 개요가 나옵니다. 2장에 가공 송전선로 설명하고요. 3장에 가서 지중 송전선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가공선로하고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선로정수를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5장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의 통전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그러면 이제 접지 방식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는가? 7장에서 고장전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8장에 가서 그 고장전류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안정도 부분이 나오고 9장에 가서 안정도가 되는 부분이 외부에서 어떤 이상전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전압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상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장에 보호개전 방식이 나옵니까? 뭘 보호해 주느냐? 11장에 이제 변전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12장부터는 이제 배전선로가 나옵니다. 12장, 13장, 14장 배전선로. 그다음 배전선로에 대한 뭐 특성 그 다음에, 이 배전선로의 선로 정수입니다. 배전선로의 정수 특성, 그 다음에 관리와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3개가 12, 13, 14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통 쪽에 가면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발전도 그런 컨셉으로 나오는 거.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면, 얘는 이쪽에서 연결되는 거니까,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답안지를 조금 갖다 쓰는 겁니다. 모르면은, 막 갖다 써야 되니까 내가 아는 내용을 막 갖다 집어 넣는 겁니다.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재질이 뭐가 있겠냐, 이거. 동으로 된 게 있을 거고 단선이냐 합금선이냐 쌍합금선이냐 금속선이냐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있겠죠. 금이에요 은이에요 동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금운동 따지실 시 얘도 마찬가지라는 알루미늄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합금선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도전율이 나옵니다. 도전율이가 뭘까요?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도체에 흘러갈 수 있는 유리라는 얘기죠. 전기가 잘 흘러가는 게 도전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저항이 작은 거죠. 저항이 작으니까 전기가 잘 흘러갈 거 아닙니까? 고유 저항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고유 저항은 이렇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기본서에 있는 걸 그냥 카피해서 넣어놨습니다. 인장 강도는 뭐죠? 강도니까. 러버 아닙니다. 도둑이 아니라 강도라는 얘기예요. 애들하고 놀다 보면, 강도 놀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경찰하고 강도하고 이렇게 하는 놀이를 막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도둑, 경찰, 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장 강도는 끊어지지 않는 거. 돈 같은 건 어떻게 되죠? 도전율은 좋은 반면에 잘 끊어집니다. 금은, 동, 이런 것들이 도전율이 좋은 게 뭐냐면 인장 강도가 약하니까 재질이. 그러니까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철선에다가 알루미늄선에다가 ACSR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ACSR, TACSR, 스타샤 같은 여기 이제 재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틀려지니까 정 안 되면 25점짜리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도전이라고 인양 강도만 딱 쓰기에는 25점짜리를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도 갖다 써 넣으셔야 되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온도 재질에 따라서 이게 재질별로 틀려지니까 이거별로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얘가 송전 용량이 더 증대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반동용 수차. 수차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동하고 반동이 일어납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5글자? 예? 펠, 스, 사, 하, 러. 펠톤 수차. 이거 뭐죠? 수면은? 프란시스. 프란시스의 개 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사, 사류, 카플란, 러. 뭘까요? 프로펠러.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 하면. 수차는 뭐냐? 물이 가진, 뭐죠?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를 정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지는 게 수차다. 이게 뭡니까? 연석의 원리, 나중에 보시면 연석의 원리, 베르누의 정리, 토리첼리의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25점짜리 나왔었죠. 관연도 문제. 따로따로 10점짜리 나왔습니다. 베르누의 정리, H 플러스 W분의 P 플러스 V분의 EG 자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H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위치, 압력, 속도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되죠. 하나를 외울 때 이걸 같이 외워주는 겁니다, 그냥. 그랬다 나중에 필요하면 요거 나왔을 때 요거 써먹고 여기에 이런 것들도 갖다 또 써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냥. 수차의 종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써주시면. 문제는 뭐냐? 반동 수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반동 수차, 프란시스, 사류, 카플란, 프로펠러 수차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양념을 쳐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컨셉이 이렇다라는 걸 표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딸랑 요거만 쓴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더 쓴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못 쓰시니까 이런 걸 쓰시라는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쓰실 수 있으면 이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서 그냥 기타 부분을 낸다는 거죠. 왜? 고기가 작으니까 양념을 많이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옆에. 예? 파라거스하고 이런 것들. 왜? 고기가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비속도라든가 효율이라든가를 가지고 여기서도 그림을 그려보면은 비속도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이것도 보면 펠, 스, 사, 카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그대로 외우시라는 얘기죠. 효율은 좀 반대입니다. 펠톤 숫자가 있고 프란시스 숫자가 있고 요건 조금씩 틀려집니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조금씩 틀려지긴 하는데 거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전기 품질 항상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4단. 이번에 나왔던 건 플리커입니다. 플리커가 뭐야? 깜빡깜빡이는 거죠? 플리킹. 플리커. 정의. 깜빡이라는 거죠. 눈 깜빡이는 개수인데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 전기로나 아크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기준. 뭐 2.5% 이상은 문제가 되고 2에서 2.5%에서는 뭔가 보수를 하고 부분적으로 통과하고 2% 미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플리커라는 건 한전에서는 델타 V1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델타 V10을 안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림에서. 깜빡이는 개수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뭐냐 시간대 계수라는 걸 해가지고 써주셔야 돼요. 요때 눈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10번 정도 깜빡깜빡거렸을 때 가장 피곤하다는 얘기죠. 네? 요게 지금 깜빡이진 안 돼요. 요거 지금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예? 지금 이 형광등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지나가면서 얘하고 부딪힙니다. 얘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발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발광이 일어나는데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발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뭐죠? 많이 발생한다는 건? 여기 들어간 게 많죠? 들어간 게 많다는 거는 전압이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세졌으니까 얘가 밝아지긴 한데 문제 수명이라는 얘기죠. 얘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수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흑화 현상 해가지고 요 끝에 시커멓게 이렇게 이제 타 내려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LED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바뀌어서. 시간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나오고 있고요. 델타 V10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 깜빡이 감소 해가지고 80% 100%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와있죠? 기본서에 있는. 그런 그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먼저 방향 부분 설명하면은. 델타 V10은 의미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100V가 딱 들어왔다.
그럼 델타 V10이거든요. 몇 프로 여기서 1%, 2%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 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 관리 기준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100이라는 부분에서 99V가 1초, 1초가 60Hz죠. 60Hz 중에서 99V 미만으로 10번 이상이, 이게 델타 V10이 1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10번 이상이 내려가면 얘는 1%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2.5%라는 거는 100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97.5% 5V 미만으로 10번 이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다 또 밑에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내용들을. 경감 대책. 그럼 플리커를 경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SVC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전압이 떨어지니까 전압 보상장치. 그 전압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보상장치에 대한 것들을 답변으로 여기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답안지에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진짜 알짜배기는 다 뒤로 넘겨둡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분은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저기는 뭐 맨날 말만 하고 안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쉬고 나서 보여드릴 텐데 나머지 간단하게 보시면 전력 특성 정수 K 아까 나왔던 KG하고 KL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KG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죠. 마이너스 성분. KL은 이렇게 올라가죠. 플러스 성분. 이걸 합해가지고 부하해서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얘가 주파수가 변동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가는 방법이라든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서 하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이 답안지의 키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아까 K가 어떻게 계산이 된다? K는 반대라고 그랬죠? 이거 뭐죠? P고 F입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특성정수의 단위를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특성정수의 단위가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가와트, 포 헤르츠. 그러면 아시죠? 이 단위를 아는데 이거 못 쓰겠습니까? P인데. 이게 P죠? 이 밑에 헤르츠니까 얘가 헤르츠죠? 단위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단위 뭐죠? 메가와트 포 0.1 헤르츠. 문제에서 그때 유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다 이제 퍼센트 메가와트 퍼 이렇게 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얘는 좀 잘 안 쓰고 요 2개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요 문제에서는 이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죠. 그걸 갖다 이제 쓰시는 겁니다. 배전계층의 손실 경감 대책. 아까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왜냐면 앞뒤로 이렇게 이따가 답안지에서도 같이 가면서 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적전 콩고조 배변해가지고 적정 배치한다. 적전 콘 고 저 배변이었나? 뭐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적정하게 배치를 해라. 이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전압 부분 콘덴서를 설치한다든가 전압 강화를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전압 강화를 보상을 해주면 왜 손실이 생긴다는 거는 전류가 뭔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전류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전압을 더 올려준다는 얘기죠. 얘를 전압을 올려주면은 전류 밀도가 이제 줄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이라는 게 나온다. 감소와 평형. 전류가 떨어진다는 밀도라는 거는 이쪽에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거를 감소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손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 이쪽 저쪽 막 이쪽으로 막 해주면서 어떻게 된다? 평행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평행하게 만들어진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좀 바깥으로 뭔가 빠져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평행하게 돼 있으니까 손실이 없이 갈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여기다 얘기하는 거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라. 가까운 쪽에다 배치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손실이 줄어들 테니까 저쪽 한 20km 쪽에 변압기가 있는 거하고 500m 쪽에 변압기가 있는 거하고 틀리겠죠. 저압에서는 임피던스가 틀려지니까. 콘덴서를 통해서 전압 강화를 경감을 해가지고 콘덴서를 투입해주면은 또 손실이 줄어들겠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손실이니까 결국. 이건 고압 배전에서의 대책, 저압 배전에서의 대책. 고압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뱅크 구성을 어떻게 한다냐? 저압 쪽에서는 어떻게 한다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단상 3선식을 3상 4선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전솔로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배전솔로 자체의 방식을 바꾼다든가. 여기 이제 배전솔로의 방식을 바꾸는 거. 변압기를 이제 탭을 이용해가지고 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변압기를 아몰포스 변압기를 쓴다든가. 왜냐면은 일반 변압기의 특성들이 일반 변압기의 효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동선하고 철선이 같아지는 요 부분에서 효율이 최대라고요. 일반 변압기는. 근데 아몰포스 변압기는 차이가 뭐죠? 무부하선이 작은 거 아닙니까? 무부하선이 이렇게.
동선은 똑같습니다. 무부하선만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부하에서도 효율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이런 배전솔로 여기는 지금 상관없는데 농어촌 가보십시오. 배전솔로에 뭘 쓰나요? 여름이나 겨울에 뭘 쓰나요? 농번기 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때도 변압기는 계속 가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썼으면 이 정도 돼야지 효율이 좋은데 부하가 작아도 효율이 좋으니까 아까처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몰포스 변압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반에는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반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12장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절연협조. 절연협조 하면은 딱, 절연협조, 제가 한 30분 얘기했을걸요? 절연협조? 절연협조가 뭐죠? 딱 뭐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절연협조.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그게 나와야 된다고요. 계통 내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체계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절연협조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모선이 뭐라고요? 모선은 한 100번 얘기했을걸요? 모선이 뭐라고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예? 왜 100번씩 얘기냐? 그거를 모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답안지 쓸 때 키워드를 해가지고 딱 정확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라고. 쭉쭉쭉쭉 써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 도체를 딱딱 끊어서 뭐는 뭐로 가고 뭐는 뭐. 이게 더 낫다는 얘기죠. 딱 끊어서. 이렇게 쓰지 말고 1, 2, 3. 이게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쓰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쳐 드립니다. 절연협조 가지고 나오면 뭐라고요? P, A, G. 이렇게 죠. 피레기의 제한전압, 아킹온의 방지 특성, 그 다음에 애자,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한 특성. 그래서 뭐냐, 이걸 가지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860, 750, 650, 460. 860, 750, 650, 460. 뭐라고요? 뭐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선비 TL. 선로, 애자, CB, TR, LA. 요거하고 똑같죠? 여기 기기가, 요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이거보다 선로 같은 건 더 크게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TR 같은 건 1단 강압을 해가지고 좀 적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건 먼저 터져 나가야 되니까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야니까 피레기가 먼저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피레기가 있으면은, 변압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변압기가 터지기 전에 피레기가 먼저 터져서 이쪽으로 방전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이 피레기가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게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저감 절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전절연, 저감 절연, 얘 묶어서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유효 접지, 비유효 접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디귿으로 시작하는 게? 예? 균등절연. 디귿으로 시작하는 게. 단절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니까 얘는 전절연, 저감절연 해가지고 지읒으로 외우시고 얘는 디귿으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디귿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외우시라고요, 같이. 외우는 방법도.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송전선로의 절연협조. 키워드 뭐였죠? 세 글자? 피, 가, 접. 피레장치, 피레기, 그 다음에 가공지선, 철탑각 적시자. 그 다음에, 이건 변전소 쪽이고, 송전선. 송전선의 절연협조. 키워드 뭐였죠? 에, 가, 철, 교, 불, 재, 역, 피. 애자, 가공지선, 철탑각 적지장 격안, 교략변 설치, 불평형절연, 재표를 실시, 역상대연, 그 다음에 피레기. 먼저 이게 외워줘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콘셉트 해가지고 PI에게 선BTL에 860, 750에 BI를 해가지고 전절연, 저감절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전선, 송전선, 변전선에 대한 절연협조 부분을 쓰면 되는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딱 문제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 안 나오니까 이 키워드를 뭐 외워가지고 흐름을 외워놓고 키워드부터 외워놓고는 여기다 그 다음에 살을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수식 쓰고 그림 쓰고 쭉쭉 나가면 25점짜리가 된다는 얘기죠. 절연협조 부분이. 양수발전 효율 계산식.
좀 힘들게 많이 달려오셨습니다.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쉬려고 하는데 중간에 쉬는 것보다 여기 기본 개념까지는 쉬고 제가 4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효율이 뭐죠? 역률이 뭐죠? 아까 저기 앞에서도 역률이 나왔었습니다. 역률 계산형 효과 7번 1-7에서 역률이 있었죠. 역률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역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죠? 이거죠. S, P, Q. 이게 뭐죠? C. 코사인 세타. 이게 역률이죠. S니까 S분의 P 아닙니까? 왜? C니까 요거부터 썼으니까 S고 그 다음에 이거니까 P죠. 그 다음에 사인은 이렇게 S를 쓰죠.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는 요거 S분의 Q죠. 이게 무효전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T는 요거분의 이거죠.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P분의 Q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효전력 역류 계산할 때 아까 이런 그림들도 거기 역류 계산 효과에서 이런 그림 들어간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Q는 P 탄젠트 세타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역류 계산의 효과에서 아까 여기가 역률이 얼마야? 80%였다. 80%였는데 이걸 90%로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요만큼의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면 역률이 늘어나겠죠.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문제는 역률이 늘어나면 요거는 그대로인데 요게 역률이 늘어났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만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뭐가 늘어났다?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됐다. 아까 그 역류 계산을 효과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아까 이 역률이 계산되는 부분 이런 수식을 써주시면 되죠.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써주시면 된다. 아까 건 10점짜리였으니까 이런 걸 다 못 써주셨지만 25점짜리가 되면 이런 걸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율은 뭐라고요? 효율이 뭐죠? 예? 크게 얘기하시죠. 자신있게. 틀려도 좋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이죠. 밥 먹었는데, 예? 똥 싸는데,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켰냐. 이거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근데 여기는 양수발전입니다. 양수발전. 양수발전소를 딱 생각해 보십시오. 양수발전에 뭐가 입력이 될까요? 양수발전은 알고 계시죠? 펌프로 해가지고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옮겼다가 이런 전력 피크 시간에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이라는 건 뭡니까? 물을 올려주는 게 입력이죠. 왜? 얘가 뭔가 있어야지 발전할 거니까. 여기서 입력 부분은 물을 올려주는 펌프질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출력이라는 건 이쪽으로 떨어져서 출력하는 부분이죠. 발전하는 게 출력이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관계에 대한 효율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올려주는 그런 부분. 펌프질만 하는 거니까 얘는 좀 좋습니다. 입력은. 근데 출력은 뭡니까? 여기 나오면서 손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발전하면 보통 얼마 정도의 효율이 나오죠? 한 38% 정도 나오죠. 화력 발전은. 그럼 수력도 효율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수력이 효율이 한 40%에서 뭐 이 정도 됩니다. 뭐 40%에서 한 70% 정도. 그럼 여기서 딱 곱하기 해가지고 얘 효율을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한 3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재작년 9월 15일 날 왜 정전이 일어났냐. 양수발전이 그만큼 효율이 한 38%밖에 안 되니까, 이건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돌려야 손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안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나오는 효율로 또 나오는 문제들이 또 뭐 있죠? 변압기 효율이 뭐가 있죠? 이것도 문제로 나왔는데 세 가지 효율이죠. 뭐가 있었죠? 효율하면 그러니까 요것도 효율이고 여기도 효율이고 이것도 효율이고 그냥 다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실측 효율, 규약 효율, 전일 효율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실측은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측한 거고 그다음 규약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이 제품이 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규약되어 있는 효율은 이건데 실제로 실측해보니까 좀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하루 동안 써봤더니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최대값보다 평균, 그러니까 평체, 최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죠? 애우라고. 그것도 애우는 방법을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수등하, 등하, 이거 뭐예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애우시라고요. 키워드로. 율자 들어간 건, 율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곱하기 100%라는 게 들어가 있다, 율은. 여기서도 곱하기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는 거에 100%를 곱해줘야지 실제 뭐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졌다라고도 거꾸로 생각하셔도 되죠.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사실 이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SS. 요즘 하도 그 수급 불안정 때문에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ESS를.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또는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다 뭘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틀려져. B를 붙이면 배터리, S를 붙이면 슈퍼컨덕터, SMES, SM 슈퍼 마그네티드 에너지 스토리지, 베스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 CAES도 있죠? 예?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부분, 캐터필러에서 플라이힐에 의한 저장, 이런 내용들 나왔죠. 근데 결국 뭐냐? 정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쓰느냐? 역학적인 에너지 쓰느냐, 위치적인 에너지 쓰느냐, 뭐 이런 수력 에너지를 쓰느냐. 수력 에너지 쓰는 게 뭐죠? 수력을 그냥 저희 위치 에너지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이게 양수 발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책에서. 답안지에 그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1교시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